방금 전에도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하시고 다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만 봐도 제가 일본 아메이도 다니고 해외 학회에도 발표를 많이 다니고 이제 저희 얼마 전까지도 저희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희 석박사생들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발음하고 저희 얼마 전에 일본 하와이 리더십 세미나 가서 FC 분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거기도 아직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발음도 아직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정도로 이게 보편화된 내용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직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자 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에 상당히 큰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보신 분들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거를 해보셨다면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제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거를 이게 고객들이 쓰라고 만든 제품인가? 라고 느끼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제품인데 그 저희는 이제 글로벌 아메이랑 독점 계약을 맺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가 사실 허투루 제품을 만들진 않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제품들을 세계 최초로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반박자 빠르게 사업을 하라고들 자꾸만 얘기를 해주세요. 반박자가 빨라야 된다. 이게 두세 박자 빨라버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쫓아오질 못하고 바닥만 깔아놓고 너는 망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반박자가 빨라야 되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은 이 아메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한 박자 또 많게는 두 박자가 빠른 제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5년, 10년 뒤에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보편화가 되는 제품이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렇게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나 빨리 가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는가. 그 저도 얼마 전에 이미애 부사장님도 만나고 예전에 이제 분들이랑 미팅을 해보면은 그 베넨델 연구소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뇌질환 쪽의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뇌질환 쪽의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뇌 세포, 이 뇌의 기능 자체를 두고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작점이 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요즘에는 더욱더 마이크로바이옴 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한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잠시 재작년에 제가 한미생이라고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연자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카이스트의 뇌공학 연구하시는 분이 오셔서 발표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오셔서 이제 서두에 내용을 까시는 게 나는 뇌과학자지 미생물학자가 아니다. 근데 뇌과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그 들어갔더니 그 물질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이 뭔가 이제 여기 와서 발표를 하면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 와서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강약 중강약으로 갈게요. 저번에 제가 그 강서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 제가 석사생들 데리고 이제 응용 미생물학 첫 수업할 때 인트로로 첫 시간에 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까 너무 좋다고 하시고 다들 이해가 쏙쏙 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오늘 약간 레벨을 높여서 이제 강약 중강약으로 가볼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이 아마 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런이라는 게 있죠, 뇌에서. 뉴런 사이트가 있고 근데 뉴런은 신기하게도 우리 뇌 구조의 10%가 채 되지 않아요. 뇌가 200g인데 그중에 20g도 되지 않아요. 요 뉴런은 전기적 신호를 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적 신호가 나가면은 그거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요즘에는 넌 뉴런, 이 뉴런이 아닌 90% 뇌를 차지하는 90%의 영역에 대해서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미생물쟁이들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뇌에서 신호를 쏘게 되면은 신호가 이렇게 파장으로 간대요. 파장으로 가는데 이 파장을 감싸는 위아래 영역이 있는데
이 위아래 영역이 너무나도 좁은 사람은 뇌의 파장이 가는데 조금만 가도 위로 넘어가 버리고 조금만 가도 아래로 이 영역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영역을 넘어가는 게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을 한대요. 요 버퍼 카파시티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확 사람이 갔다가 아래로 조금만 가도 확 떨어졌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버퍼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호가 아무리 가도 이 사람은 언제나 묘하게 평온하고 묘하게 우울해지지다.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막 뒤로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평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걸 연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버퍼, 이 파장을 감싸는 버퍼를 넓게 넓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공황장애도 치료가 될 거고 우울증도 치료가 될 거고 그 연구를 하시는데 이거를 넓게 하는 곳이 뉴런은 이 전기를 쏘는 것, 뇌에서 90%에 달하는 넌 뉴런은 이 파장의 대역을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넌 뉴런이 그래서 넌 뉴런이 건강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넌 뉴런의 건강함을 지정을 하는 물질이 결국은 찾으셨대요. 되게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 있는 물질을 딱 찾았더니 사람의 유전자에 그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찾다 보니까 장애에 있는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인 거죠. 장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갔을 때 이 대역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저희 같은 미생물쟁이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저분이 그러니까 딱 바로 드는 생각은 여러분 가바라는 물질 아시나요? 예, 가바라는 물질. 여기서 마이랩 해보신 분들은 마이랩 해보신 분들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뭔지 아시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에요.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인데 이것도 우리 몸도 못 만들고 우리가 음식으로도 절대 먹을 수 없고 건기식으로도 존재하지 않지만 장 안에 있는 미생물만 만들 수 있는 물질인데 이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에서 어떤 미생물이 와서 가지를 하나 똑같 꺾으면은 그게 가바라는 물질이에요. 가바의 이름이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가 가바예요. 그러니까 뷰티르산의 아류작이 가바라는 거고 이 가바라는 물질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뇌가 평온해진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미생물쟁이들은 거기서 들으면서 저분이 우리 80년대 찾은 가바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최근에 알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통칭이에요. 제가 잠시 훅 들어갔으니까 다시 나올게요. 이제 좀 더 쉬운 내용으로 다시 나와서 그래서 오늘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희 회사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 혼자 설립한 회사가 아니고요. 저하고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이라는 독일 교수님이 같이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학회 가서도 발표를 많이 하는데 그 홀자펠 교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WBIF라고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티브 포럼이라는 데서 발표를 하는데 제 바로 다음에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도 발표하시고 여러 교수님들 발표하시는데 홀차필 교수님이랑 한국에서 이걸 한다고 할 때 나중에 끝나고 세션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홀차필 교수님이 한국에 계세요? 라고 그분이 물어보면서 그분이 한국에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홀차필 교수님은 사실 한국에 있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독일 분이시고요. 독일의 그 유명한 막스 시리즈 연구소 막스루브너의 연구소 소장을 17년간 역임을 하시고 독일의 칼슬루에 대학교의 교수님을 하시다가 세계 식품미생물 연합의 회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생물 IUMS라고 이게 이제 세계 미생물 연합인데요. 세계 미생물 연합 아래 전 세계 미생물이라는 거를 통괄하는 4개 분과가 있어요. 바이올로지, 파라사이톨로지, 박테리올로지, 푸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 한 분과의 종신 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이 여는 학회를 가면은 한 5천 명씩 와가지고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뭐 CJ나 막 이런 유수의 회사의 임원들이 가서 정말 먼발치에서 교수님이 기조연설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돌아오는 거의 그런 수준의 학회인데 거기에 회장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홀자페 교수님을 설명하기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 다 아신 유산균 있죠. 유산균 속에
분류표에 들어가면 첫 번째 분류가 홀자펠리아 속이에요. 요게 이제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을 추앙하면서 이분의 이름을 미생물에다 지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 세계에 몇 분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홀자펠 교수님은 도대체 그럼 왜 한국에 계세요? 라고들 많이 물으시는데, 그 저가 이제 나온 한동대학교, 저희 한동대학교에 돌아가신 고 김영길 총장님이랑 홀자펠 교수님이랑 돌아가신 고 신영길 교수님 세 분이 독일에 계시던 시절에 같이 창조과학회라는 거를 하시던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할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셨고,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한 50개 정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 두 분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근데 스스로는 김영길 총장님의 부탁으로 나는 이제 한국으로 선교를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와 계시는 거고, 급여도 거의 받지 않으세요. 한동대학교에서. 그 여러분 아시면 최저임금보다 한 10% 높게 받으세요. 17년 동안 그렇게 받으시면서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한국에 와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홀짜페님 만난 게 진짜 큰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이 400편이세요. 그러니까 400편은 이미 넘으셨는데 논문이 한 300편 넘은 이후로는 세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스스로 논문을. 그때부터 이제 저서가 한 70권 정도 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미생물학계에서 두루 사용하는 교과서만 7편 정도 집필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저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컴퓨터에다 대야 되나요? 예. 그에 비해서 저는 완전 쪼무레기입니다. 교수님 얘기하면은. 저도 사실은 미생물학계에서는 내노라 하는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위해서 완전 쪼무레기고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상을 받았어요. 이 듀퐁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드시는 365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의 전 세계 가장 큰 화학회사 중 하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를 했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 연구할 때 뭐 했냐면은, 그 홀자펠 교수님이 독일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고 나서 정말 눈물 나게도 제가 교수님에게 처음 따드린 과제가, 정부 과제가 4천만 원짜리 살라미 발효하는 과제였어요. 홀자펠 교수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딱 직전까지 하시던 과제가 1년에 100억짜리 패소젠 컨벳이라는 독일의 막스루브너 연구소가 총대를 메고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들어와 있는 100억짜리 과제를 총괄을 하시다가 한국에 처음 오시고 제가 따드린 과제가 1년에 4천만 원짜리 살라미 발효하는 과제를 따드렸었는데, 교수님이 그때도 경악을 하셨어요. 독일에서 미생물학 교수다라고 하면은 명망이 엄청 높아요. 독일, 프랑스는 미생물학이 자존심인 국가들이에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독일은 로버트 코크, 그리고 프랑스는 파스테르라는 양대 산맥이 1850년대 미생물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잠시 다시 강으로 잠깐 들어가면은 미생물의 히스토리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로버트 콕이라는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거든요. 로버트 콕이 노벨 의학상을 어떻게 받았냐면, 1800, 여기 어린 분도 계셔서 재밌게 좀 해보면은 185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프면은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믿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병이 와버리면 동네가 하나 그냥 몰살되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동네가 하나 말살이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저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시절인데, 그때 로버트 코크가 그 동네에서 죽은 쥐를 데려다가 피를 뽑아봐요. 근데 피 안에 1600년대 말에 네덜란드의 루벤 후크가 만든 현미경을 가지고 피를 봤더니 죽은 쥐의 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길다란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하고 그 피를 살아있는 다른 쥐한테 넣었더니 그 쥐가 죽는 거를 봐요. 그 피에서 나온 게 현저균이었어요. 안트락시스라는. 그래가지고 로버트 코크가 학계에다가 이 사람들이 죽는 건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게 물과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라는 거를
이 점띠올이라고 해서 매균설. 모든 만병의 근원이 미생물에서 온다라는 매균설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위생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물을 끓여 먹어라. 뭐를 먹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의학의 태초가 되면서 로버트 코크가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게 1850년, 70년도에 있던 일이에요. 불과 뭐 150년밖에 안 됐어요. 동시대에 프랑스에서는 루이스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우유가 치즈로 변하는 걸 봐요.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우에서 유가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던 시절에 파스테르가 아시죠? 그 학부리병을 딱 한 다음에 이 우유에 공기가 못 들어오면은 계속 우유야. 근데 공기랑 만나면 이게 치즈가 돼. 그래서 공기 중에 무언가가 있어. 여기도 이제 미생물이었어요.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거야를 파스테르가 이야기를 하고 파스테르는 안타깝게도 파스테르의 제자 메치니코프가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파스테르의 제자가 메치니코프예요. 메치니코프가 파스테르가 발견한 그 미생물들을 사람의 혈액에 넣었더니 사람의 혈액 안에 있는 어떤 세포가 막 삐죽삐죽해주면서 그 균을 잡아먹는 걸 봐요. 그러면서 메치니코프가 만든 게 면역학이라는 그 의학이 거기에서부터 태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역학의 시작도 미생물을 발견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로버트 코크의 제자가 막스 루브너예요. 그게 이 연구소에 독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과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연구소를 만든 게 막스 루브너 연구소고 막스 루브너는 뭐를 발명했냐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당연히 알고 계시는 식품 보시면은 야, 나 오늘 350 칼로리 먹었어.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하시죠. 칼로리를 처음 발견하고 만든 게 막스 루브너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은 이 미생물학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독일의 미생물학과는 우리나라 경영경제학과보다 더 커요. 근데 홀짜필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거의 막 뒤로 넘어가시면서 너무 이거는 진짜 미생물학계의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떻게 한국은 미생물학과가 식품 영양학과 아래에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어디 가서 미생물 한다 그러면 뭐 왜 자꾸 된장하냐 고추장하냐 이런 것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당시만 해도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이 없었어요. 모르던 시절이에서 그때 이제 제가 노고촌이랑 같이 이렇게 살라미 발효하는 과제를 땄는데 살라미 발효하는 미생물을 김치에서 저희가 찾았어요. 김치에서 미생물을 찾아내가지고 그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라는 균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살라미를 발효를 하니까 발효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졌던 궁금증은 그럼 이 살라미를 먹으면은 이 균도 사람이 같이 먹을 텐데 이 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쥐한테 그 균을 저희가 먹여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쥐한테 그 균을 먹이는데 되게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살라미의 재료를 쥐한테 같이 먹이다 보니까 쥐들이 보통 엄청 푸동푸동해져요. 지방이랑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균을 먹이는 쥐들 그룹이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이 안 찌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쓰는 거는 까만쥐인데 까만쥐가 엄청 싸나워요. 그 B6라고 그 CU17BL6라는 이제 쥐 종류인데 얘네는 산악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 인턴생들 뭐 좀 보내면은 다 물려서 손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내려오거든요, 보통. 근데 이 쥐를 어떻게 하냐면, 죄송하지만 이게 동물 실험 아메에서 안 하는 것도 알고,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쥐에 이렇게 뒤에 멱살을 이렇게 뒤를 잡은 다음에, 이만한 이렇게 존대라고 해서, 길다란 쇠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다 미생물을 해서 얘를 식도로 해서 위에다가 균을 바로 넣어줘요. 입에다 주면 얘가 뱉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바로 넣어줘. 쥐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진짜 생 난리가 나요. 뒤를 잡고 이거를 식도에다 넣으면 난리가 나는데 이 균을 먹이는 쥐는 되게 평온한 거. 이상하게 이러고 힘을 쭉 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듯이 쥐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쥐 이상하게 근데 이게 그때도 쥐를 한 80마리를 데리고 10마리씩 8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0마리는 이 균을 먹여, 10마리는 균을 안 먹여, 10마리는 뭐를 먹여 이렇게 하는데 요 10마리만 진짜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논문이 아직도 기억나요. 요란다 산즈라는 교수님이 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논문. 거의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리뷰 논문인데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나하고 되게 친한 교수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교수인데 이런 거 얘기하고 자꾸 이 사람 우리한테 와서 이런 거 얘기하 학회 와서 자꾸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너 이거 혹시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논문을 봤더니 거기에서 나온 게 장 안에 미생물이 바뀌면은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바뀌면은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그때 그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유산균을 먹였더니 장 안에 미생물이 바뀌면서 쥐가 평온해지고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떨어진다라는 연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최우수상을 거의 5번을 받았어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당시에 논문 나가고 막 진짜 엄청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글로벌 박사 의학학 펠로우도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 가가지고 포닥도 하고 한동대에서 교수도 하고 하다가 이제 홀짜펠 교수님과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신약 개발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생물 가지고 신약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셀트리온도 얼마 전에 저희한테 투자도 했고 우울증 치료제 미국 FDA 임상 2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신약 개발 회사들과 신약을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제 개론을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2022년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저희의 과학계는 메치니코프의 시절을 살았어요. 메치니코프 아까 그 파스텔의 제자잖아요. 메치니코프가 했던 얘기가 유산균이 최고야.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유산균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심지어 한 10년 전에 메치니코프가 광고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희 미생물쟁이들은 거의 막 쓰러지는 정말 과학을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 150년 전 사람이 아직도 광고에 나오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지만 메치니코프가 했던 얘기도 맞아요. 그 유산균으로 장 안의 미생물을 다 바꾼다는 게 맞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 우리 장 안에는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라 장 안에 미생물이 200에서 2000개 가까이 있다. 근데 이 미생물들의 조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엄청난 종류인데 이 보라색 파트가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원오브댐이에요. 진짜 한 종류의 미생물이 있어요. 이들이 우리 장 안의 미생물들을 끌고 가는 리더십의 역할은 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이거는 제가 진짜 거의 석사생들한테 인트로성으로 해주는 이야기인데 과학계의 발전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나.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과학자들의 꿈은 100세 시대였어요. 아시죠? 그런 슬로건이 있었던 거. 100세 시대. 근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이게 그 당시에는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50세, 60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100살을 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죽는 암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말라리아라든지 엄청난 전염병이라든지 인류의 종말이 가져오는 전염병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종식이 됐어요. 거의 다 종식을 시키고 이제는 주변에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는 이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65세부터 앰뷸런스 한 번 타고 병원 갔다 와서 그때부터는 요양원이랑 침대에 누워서 100살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이제 관심은 뭐냐 하면은 99세까지 엄청나게 건강하게 살다가 딱 1년 고생하고 죽자라는 게 요즘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 몸이 고쳐 쓰는 게 쉽지가 않다. 한 번 고장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고쳐서 쓴다는 게 쉽지가 않다. 저희가 그 호주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신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라스라는 질병의 약이에요. 라스라는 병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 신드롬이라는 질병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주변에 대장암 수술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배변 조절이 안 돼요.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의 이제 대장암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거의 아니에요. 대장암은 완치율이 97%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갑상선암 같은 거는 완치율이 120%에서 과학자 100%가 어떻게 넘어가? 물어볼 정도로 이제는 그 대장암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 대장암 수술을 해서 완치를 하고 나면은 50% 이상이 배변이 조절이 안 돼요.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하루에 화장실을 25번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동안에 30분에 한 번씩 변을 보러 가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변 실금이 같이 있어서 변이 새어 나와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고 사셔야 되고 이거를 저희가 이 임상 시험을 한 3년 정도 해서 되게 성공리에 임상이 맞췄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이거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거를 이 미생물 의약품을 먹고 10년 만에 운전을 하고 경주를 처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운전을 못했대요. 왜냐면은 지하철밖에 못 타. 변이가 오면은 화장실로 바로 뛰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자기가 집이 울산인데 서울대병원이랑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울산인데 서울대병원 진료받으러 올 때는 3일 전부터 굶는데요. 왜냐하면 길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장을 텅텅 비우고 올 정도로. 그 라스라는 질병이 엄청나게 만연하고 어려워요. 그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55세 대장암 수술하고 100세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남은 45년을 하루에 25번씩 화장실을 가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사람 몸이 한 번 고장 나면은 생각보다 고쳐 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과학자들이 얘기 시작한 게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방의학이라는 게 많이 들어서 되게 쉽게 느껴지시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예방의학은 타임머신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타임머신을 제가 타고 3년 뒤에 가서 3년 뒤 지요셉의 건강기록부를 봐요. 그러면은 지요셉이 3년 뒤에 당하혈색소가 6.2까지 올라갔네. 지요셉이 3년 뒤에 혈압이 165가 됐네. 그럼 타임머신을 다시 타고 와서 현 시대에 저에게 와서 야, 너는 글리코다운을 일단 먹고 운동을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네가 3년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예방의학이에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하려다 보니까 한 사람의 건강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돼요. 보면은 저는 이제 또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제약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돈을 쓰는 거를 보면 이 시간과 공간에다가 엄청난 돈을 써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뭐죠? 공간의 제약을 넘어가겠다는 거죠. 자율주행이에요. 이 자율주행을 일론 머스크가 완성을 하고 나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차지하는 양은 얼마냐? 미국인 GDP의 13%래요. 미국인 GDP의 13%가 주행과 역에다 사용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완성하고 나면 버스도 내 거, 택시도 내 거, 파킹랏도 필요 없어. 나 내려놓고 그냥 어디 가서 세웠다가 다시 데리러 오면 돼. 파킹랏도 필요 없어.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알고리즘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지는 거는 한 사람의 건강 상태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두고 어느 회사가 만든다면은 여기는 미국인 GDP의 25% 이상이 쓰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몸신을 보고 배워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당신 3년 뒤에 말이지 지금 당뇨가 이제 완전히 걸릴 확률이 75%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45%까지 낮춰줄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는 건강기능성 식품과 식품의 시장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배민 아시죠? 배민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당들이 자기 간판도 예쁘게 달고 막 음식 맛있게 하고 이러면은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는 배민 별점이 모든 걸 결정해요. 예.
간판이 없어 요즘에 식당에. 테이블도 없어요. 이제 배민 별점 관리만 하는 식당들이 나오죠. 그럴 정도로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처음 시작한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어드리는데 사람의 피를 보고 나서 과학자들이 유출했어요. 사람 몸에는 기능성 유전자가 10만 개 정도 있을 거다라고 유출을 했지만 실제 유전자를 다 읽고 났더니 2만 4천 개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 유전자의 양은 초파리가 17,000개예요. 초파리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충격을 먹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초파리보다 유전자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냐. 초파리는 한 일주일 살고 죽고 초파리는 치매도 안 걸려, 암도 안 걸려. 초파리가 뭐 당뇨가 걸리겠어요?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초파리랑 유전자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과학자들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인간의 몸의 이 기능을 관장을 하는 이 수많은 물질은 어디서 오는가를 파고 들어간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찾게 된 게 초파리는 장 안에 미생물이 5개에서 10개밖에 없어요. 인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랑 인간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초파리는 과일을 먹어요. 근데 과일도 썩은 과일밖에 먹지를 못해요. 썩은 과일 아시죠? 바나나나 이런 거 엄청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면 초파리가 꼬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초파리는 생과일을 먹으면은 생과일이 그대로 똥으로 나와요. 생과일 안에 있는 어떤 영양소도 혈액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당근 드시죠? 뭐 사과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사과 먹으면은 그 사과가 내 피를 막 돌아다닐 것 같으세요? 절대. 이거 제가 생물학 1학년 때 강의 들을 때 가졌던 궁금증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닭고기를 먹는데 이 닭고기가 어떻게 내 머리카락이 되고 내 손톱이 되는 거지? 똑같은 단백질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닭고기가 절대 제 피를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 초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바나나 먹으면은 바나나 다 똥으로 나가요. 하나도 혈액으로 못 가요. 당근 안에 있는 베타캐로틴 되게 좋다고 하시죠. 당근 열심히 드시는데 그거 분해해주는 미생물이 없으면은 다 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파리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미생물이 썩혀놓은 과일을 먹어야지만이 과일 안에 있는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인간은 장 안에 그 미생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희는 썩은 걸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저희는 그냥 생거를 먹으면 장 안에 2,000개의 미생물들이 이거를 썩히진 않아요. 발효를 시켜서 저희 혈액에다가 영양소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얼핏 보다가 이 유튜브를 보고 아, 이제 사람들의 인식과 과학적 수준이 올라가고 있구나를 느낀 게 유튜브에서 그런 제가 이 알고리즘 때문에 저한테 이 유튜버가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소는 풀만 먹는데 근육이 이렇게 크고 지방이 이렇게 끼나요?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은 풀만 먹으면은 근육이 다 없잖아요. 사람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소와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장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반추위라는 게 있죠. 소는 위 앞에 장이 더 있는데 이게 뭐냐? 발효통이에요. 풀을 먹으면 거기에서 미생물이 그 풀을 엄청나게 발효를 시키면서 영양소를 뽑아내요. 그걸 다 뽑아내서 혈액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소는 풀만 먹어도 근육이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런 종류 미생물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가는 방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 빌 마리스라는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를 엄청나게 먹죠. 헬스케어의 핵심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더블엑스 드시죠. 파이로 뉴트리언트 드시죠. 밀크시슬 드시죠. 얘네들 다 뭐냐 하면은 저희 이 과학계에서 부르는 단어는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물질이에요. 이 고분자 물질은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많은 고분자 물질을 우리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 대사체라는 물질로 바꿔주는 중간의 매개체가 미생물이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하냐 하면은
아메이에서 저희한테 돈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나 했어요. 요즘에 학계에서 뜨고 있는 물질이 에코월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일본인들 장수마을에 가가지고 도대체 일본에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라고 했더니 혈액에서 에코월이라는 물질이 자꾸만 발견이 되는데 사람의 유전자를 봤더니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만드는 물질의 구조가 아닌 거예요. 찾았더니 이것도 결국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찾았더니 이거를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을 미생물 한 15개 정도의 조합이 쪼개고 부수고 붙이고 뭐 분리했다 다시 붙이고 이거를 하면은 에콜이라는 물질까지 얘가 변화가 되는데 이 에콜은 엄청난 항암 능력과 근육 증진 능력과 엄청 그 매직 블렛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신약이라는 물질인 거예요. 얼마 전에 신약회사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이 에콜이라는 거를 약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만들 수 있는 미생물 한 15개 조합을 찾아줄 수 있냐고 물을 정도로 신약 개발 회사에서도 꿈으로 생각하는 이 물질이 아메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한국인의 34%는 이미 장내 미생물이 만들고 있어요. 이 34%의 분들은 콩단백질만 먹어도 엄청난 신약이 혈액으로 매일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로리틴이라는 물질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석류 아시죠? 석류가 여성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석류 주스 마시면 석류 주스가 제 피를 막 돌아다닐까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석류 주스 안에 있는 엘라직산이라는 물질을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유로리틴 A라는 물질로 바꿔주면은 그게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서 여성 건강을 낫게 해주고 갱년기를 완화시키고 저희가 임상시험 이것도 해봤더니 한국인의 40%는 이거를 할 수 있으세요. 아까 그 34%에 달하는 에코를 만드는 한국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임상시험을 할 때 한 분이 에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항생제를 드셨는데 넘프로듀서가 됐어요. 그 뒤로는 못 만들어요. 에코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장 안에는 제약회사가 30개, 50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의아하죠. 아니, 저 인간은 평생 담배 2갑씩 피고 술을 저렇게 먹고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저러고 살고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하게 사는데도 툭 하면은 뭐 갑상선암이다, 폐암이다, 막 이런 걸 보시잖아요. 이런 비밀들이 장 안의 미생물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마리스가 이 장 안의 미생물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이 한 사람의 미래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미래를 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전자는 망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에 있을 때 제 교수님이 예스켈 카시라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예일대에서 유전공학 하시고 유전계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유전공학은 망했다. 왜냐? 이거를 하고 났더니 이제는 그 유전자 검사 요즘에 하신 분 있으세요? 병원에 끼어 팔기로 해서 뭐 조금 하시죠. 그거 말고 이 유전자 검사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산정 검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날 내 아이가 기형아가 될지 말지를 보는 데는 거의 쓰지만 사람의 유전자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대사질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사질환,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뇌질환, 소화기계 암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다 알게 됐어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야지만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심화 버전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땐 칠판에다가 막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하면 여기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이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열광을 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메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 한두 박자 빠른 이 시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해야만 했는가? 이 알고리즘의 특허를 다 선점해야 돼요. 아메이가. 그래서 지금 아메이가 나중에 나오지만 아메이가 글로벌 넘버 1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 됐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10년 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조 원을 써가지고 21,500개라는 엄청난 양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과학자들이 볼 때는 50만 개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이 5년 동안 500억인가? 아무튼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4천 개에 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근데 아메이가 출시 1년 만에 3만 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면서 출시 1년 만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반칙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한 회사가 미국의 국립보건원보다 DB가 많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메이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진심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은 10년 뒤 아메이의 사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는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였어요. 아메이는. 여러분들의 관계성을 가지고 제품을 파는 회사였다면은 이 알고리즘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러 다닐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아메이의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알고리즘이 있다며 나 3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본 거죠. 아메이가. 그래서 아메이가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고요. 그래서 빌 마리스,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는 5대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을 꼽아요. 그 정도로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에요, 논문. 이거 인삼 아시죠? 도대체 누구는 왜 인삼빨이 듣고 누구는 인삼빨이 안 들어?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논문에서 정리가 됐어요. 인삼 안에 있는 물질도 진세노사이드라고 고분자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혈액에 못 가요. 너무 커서. 근데 이거를 컴파운드 K라는 물질로 쪼개야지만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고 그 미생물이 장이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안 듣는다라는 게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보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그 과학의 발전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의 장에 있는 미생물이 뭐야?를 보기 시작하다가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컬만시아 뮤시니필라가 많은 사람은 살이 안 찌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이런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컬만시아 뮤시니필라 미생물 먹어봐야 걔가 혈액으로 못 들어가요. 그 미생물은. 걔는 결국은 혈액으로 들어가는 어떤 물질을 찾아주는 거고 이 대사체를 분석하는 게 2세대 기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사람들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전 세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완전히 인디비주얼라이즈 되어 있어요. 개인 맞춤형의 소산이에요. 여기가. 유전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99.9%가 똑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사는 일란성 쌍둥이도 30% 이상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논문 나오냐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지? 미국의 그 뭐더라? 홈랜드 시큐리티인가? 아무튼 그런 보안 사무국 이런 데서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는데 벽을 이렇게 스치고 가잖아요. 여기 벽을 훑어가지고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미생물을 찍으면은 이 사람 피부 미생물이랑 매칭을 하면은 앞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핑거프린트인 거예요. 미생물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좋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야, 미생물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사람들마다 먹고 사는 패턴이 다 달라. 그럼 이 두 개의 조합에서 나오는 대사체의 패턴이 수백억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은 당신은 이거를 먹으면은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나오고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해질 거예요라는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사이언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시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는 3세대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요. 여기에서 도대체 마이랩이 다른 제품들과 차별점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은 다 1세대밖에 쓰지를 못해요. 유전자 분석기를 가지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찍어서 이런 미생물이 있어요, 저런 미생물이 있어요를 말해주는 게 끝이에요. 1세대도 못 들어간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더라? 그 잉크로비 이런 데 들어갔더니 NGS라는 기술을 씁니다라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NGS도 안 쓰는 회사는 1세대도 못 넘어간 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은 1세대 분석만 가지고 있고요. 2세대까지 넘어간 거는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대사체, 듀얼 분석이라고 아시죠? 제가 왜 이거를 한국만 얘기하냐면 전 세계에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사체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은 마이랩이랑 아틀라스 바이오메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 2세대를 관통하는 제품은. 이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제품이 399불에 팔거든요. 50만 원 정도 합니다. 대사체를 같이 읽어드리는 제품은 그 정도로 비싸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3세대의 기술을 같이 넣어서 당신은 이거를 먹으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올라가고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 마이랩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왜냐?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 안에 제약회사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다양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마이랩이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사실은 미생물계는 이 2012년도에 나온 이 논문의 전과 후로 거의 나뉘어요. 이 2012년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 논문을 내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매치니코프의 시절을 살고 있었어요. 유산균이 최고야. 500억이야? 1000억이야? 유산균이 몇 개야? 락토야? 비피도야?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 생각만을 하던 시절인데 201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조, 요 논문 하나만 2천억이 들어가는 연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장안의 특정 미생물의 유무가 아니라 유산균이나 이런 거는 이제는 아니고 그거를 넘어가서 장안의 미생물이 다양한 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사실 눈을 감았죠. 왜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이 솔루션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2012년에 나오고 10년 동안 모두가 사실은 침묵하고 있을 때 2017년도에 아메이가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메이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이 논문 나온 거 알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한 거는 유산균이 문제가 아니라 500억을 먹느냐 락토비피도의 비율이 어때요가 더 이상 아니고 이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장안의 미생물이 다양한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게 이미 논문이 나왔는데 전 세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랑 이 프로젝트를 하시죠. 라고 시작된 게 마이랩이라는 프로젝트예요. 한 사람의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를 못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에코를 만들고 유로리티네이를 못 만들던 사람이 유로리티네이를 만들고 홍삼빨이 안 듣던 사람이 홍삼빨이 듣기 시작하고 여기에 가바 뇌에 좋다고 해가지고 막 현미 앞에 뭐 가바 현미 막 붙어 있죠. 근데 그 가바도 미생물이 쪼개야지, 현미를 미생물이 쪼개야지 가바가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가는 거지. 그 미생물 없으신 분들은 그 현미 먹어봐야 사실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만 안 되는 걸,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뭐를 먹든지 간에 그걸 밀크시슬 막 드시는데 왜 어떤 사람 밀크시슬 먹으면 너무 다음날 좋다는데 누구는 왜 아무렇지도 않지? 그 밀크시슬을 쪼개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미생물이 있어야지 밀크시슬이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은 전 세계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들고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처음에 잠시 약으로 들어가서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비비고 나오는 시사의 유산균들도 저희가 거의 다 개발을 했고 뭐 제이사, 시사, 뭐 종근당 아무리 할 거 없이 저희가 거의 다 거쳐갔어요. 저희 연구실을. 그거를 하면서 시사에 계시던 분인데 시사의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FDA 등록이 되는 거를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잘 지내시죠? 라고 했더니 이직하셨다고. 근데 우리 회사 와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아메이였어요.
이직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글로벌 아메이 임원분들이 와 계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저 1세대, 2세대, 3세대의 기술을 설명을 드리고 이 논문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다 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정말 깜짝 놀라는 연구비를 좀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감사하다, 어떤 연구를 할까요? 라고 했더니 연구는 안 하셔도 되고 그 당시 아직도 넌 리스트릭티드 뭐 해가지고 거의 기부금 형식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발표를 해줘서 고맙다 해서 아니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생각하면서 이상한 이런 데가 다 있냐, 과학을 되게 깊이 생각하네라고 해서 시작했고, 사실은 그 3천만 원 낚시에 꼬여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진짜 회사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진짜 개고생을 했죠. 속된 말로. 투자자들이 너 뭐 하냐고 진짜 막 난리를 치고, 어, 저희가 시사도 해봤고, 뭐 여러 회사들의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루틴을 알아요. 하면은 사이언스 조금 쓰시고 제품 개발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드리면은 제품 쭉 팔고 한 3년 팔다가 리뉴얼하고 하면서 이제 수익금 일부 저희가 갖고 뭐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래 이거 후딱 해드리고 우리는 신약 개발 회사니까 빨리 신약에 집중하고 요거 하나 해드리고 하자 생각했는데 저희 회사가 투자금을 550억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그 중에 절반을 이 마이랩에 썼어요. 진짜 중간에 저희 포기하려고 했는데 4년 차에 글로벌 아메이에서 300만 불 투자해주면서 멱살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22년도에 출시까지 출시하기 21년도에는 진짜 승질 나가지고 때려치려고 했던 게 21년도에는 이제 제품을 4년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이거 1년 이상 안 만들어요, 제품을. 왜냐하면은 ROI라고 해서 리턴 오브 인베스트라고 해서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뽑아내야 되는데 요즘에 인터넷 보세요. C사든 어디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만들면 3년 이상 파는 제품이 없어요. 그럼 3년 팔아서 얼마 벌 것 같아요? 그 버는 돈 내에서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하나 개발하는데 1, 2억도 안 써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케팅으로 포장 예쁘게 해서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 막 200억씩 돈을 때려붓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야, 이러고 이거 지금 어쩌자는 거지. 그래서 아메이한테 도대체 이게 ROI가 나옵니까? 리턴 오브 인베스트가 나옵니까? 지금 돈을 이만큼을 썼는데 라고 했더니 이제 아메이가 그래서 자기네는 제품 하나 만들면 10년, 20년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만들 때 제대로 만들고 돈을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써서 제대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10년, 20년을 팔아야 되는 게 우리 회사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마무리해서 4년 넘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 다 난리치고 하면서 아무튼 300만 불 투자까지 해서 결국은 개발을 하고 났더니 출시 전에 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임상 시험을 하자라는데 임상 코호트가 300명이래. 그래가지고 왜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 그래서 저희 김봉준 부서장이라고 그분이 CJ에서 상무이사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C사의 유산균 개발을 총괄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30명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그 개별 인정형이라는 제품 아시죠? 그 개별 인정형을 봤는데 보통 임상을 한 50명, 30에서 50명 해가지고 식약처 인가를 받고 해요. 근데 이거는 개별 인정형 제품도 아닌데 왜 300명짜리 임상을 하겠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30명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1년을 임상 시험을 하고 출시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과정을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사실은 아메이 팬이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저희 집에 있는 건기식이 다 아메이 걸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지독하게 할 거면은 나도 이거를 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얘네가 도대체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돈을 얼마를 쓰는 거냐.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막 이스프링 지금 설치해서 쓰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아메이의 광팬이 될 정도로 이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를 초월하는 수준의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300명이라는 임상을 통해서 전 세계 최초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 출시된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마이랩 본사 임원들 거의 다 하세요. 일본 아메이 임원들도 다 하세요. DHL로 쏴서 하세요. 그리고 저희 사회이사이신 하버드대 교수님도 DHL로 싸서 미국에서 하세요. 미생물을 아시는 분은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 있다라고 하면은 DHL 30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이거를 싸서 하실 정도로 마이랩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DHL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아메이의 유일한 국가가 현재는 한국입니다. 일본도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자부심을 가지시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그럼 도대체 뭐길래? 아까 1차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웬만큼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가 늘어나는 거다. 다양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뭐를 먹어도 버프를 받는다. 이번에 더블엑스 가지고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해봤거든요. 아메이는 동물 실험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미안하지만 또 이 쥐한테 암을 걸어요. 암을 걸면은 얘가 면역력이 훅 떨어져요. 그리고 얘한테 더블 X를 주면은 면역력이 쭉 다시 올라가요. 거기를 검증을 했는데 저희가 뭐를 했냐면 이 쥐한테 더블 X 먹이기 전에 항생제를 엄청 먹여요. 장내미생물을 다 날린 다음에 더블 X를 먹이면 효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더블 X 보셔도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 알약이 정말 천연물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혈액으로 뱅뱅 못 돌아요. 그거 너무 고분자 물질들이고 그거를 받아서 쪼개주는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더블엑스의 효능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검증을 했던 연구 결과고요. 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살이 쭉쭉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느냐? 그것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여러분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안에 뷰티르산이라고 아까 있다라고 했잖아요.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 다시 약간 강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는 데 딱 가서 붙는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붙으면은 뭐를 하냐면은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게 우리가 콜라 한 캔을 쭉 마시면은 혈중 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말인즉슨 내 혈액에 당분이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각종 장기에서 그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혈액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기로는 제발 그 혈액에 있는 당을 내 근육이랑 간에서 가져가면은 근육이 커지고 간이 건강해지고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당을 다 지방세포가 자꾸 가져가서 지방으로 갖다 쌓느냐는 거예요. 이게 요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궁금증인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이 이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 GPR43이라는 리셉터에 붙으면은 이 당이 근육이랑 간으로 가는데 이게 붙질 않으면 지방으로 가서 쌓인다라는 게 최근의 논문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 안의 미생물이 다양해서 얘네들이 뷰티리산과 같은 대사체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를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거예요. 근육이랑 간으로 자꾸만 가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만 먹으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죠. 가살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요즘에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해 놓은 논문이에요. 패트리스 칸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예전에 학회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린 정의가 뭐냐면은 엔도톡세미아라는 정의예요. 그게 정설로 이제는 받아들여졌어요. 그거를 저희는 한국말로 조금 어려운 말을 뇌독소증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한의학에서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똥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장은 되게 신기해요. 9m, 8에서 9m나 돼요. 길이가. 근데 이 장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이게 정말 미세하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닫혀버리면은 우리가 먹은 게 아무것도 장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으로 못 가니까 뭐 굶어 죽겠죠. 너무 열리면 뭐가 문제다? 장 안에 있어야 되는 똥에 있어야 되는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장누수라고 부르죠. 예, 장누수가 생기면은 장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를 저희는 만성염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신 만성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면역세포가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면역세포는 뭐를 하냐면 면역세포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는 뒤에다가 보따리를 들고 다녀요. 지방세포예요, 그게. 왜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면역세포는 주변에 지방세포를 끌고 다녀요. 그 지방세포가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장 누수가 생기면서 장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면역 세포들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지방 세포를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지방이 산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촉발되는 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만성염증이랑 이런 것들을 대사질환이랑 연결을 하지라고 하는데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라고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쫀쫀하게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장이 너무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장을 쫀쫀하게 닫으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걸 저희는 타잇 정션이라고 불러요. 타잇 정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또 아까 뇌질환이랑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타잇 정션을 조절하는 물질을 찾았더니, 물질은 찾았는데 이게 사람 유전자에 없어. 이 구조가.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를 풀어보면은 이런 구조 나오고 이런 구조 나오고 하는데, 컴퓨터로 아무리 돌려봐도 사람에서 나오는 구조의 물질이 아니야. 찾았더니 장내 미생물밖에 못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게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트리스 카니가 장내 미생물, 뷰티르산, 엔도톡세미아, 그 똥똑, 내독소증을 연결을 하면서 대사질환까지 다 연결을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과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뷰티르산이나 대사체의 종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리가 된 게 포만감이 떨어져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몸이 얼마나 뇌가 속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트랩을 걸어놔요. 도대체 내가 먹었다는 거를 우리 뇌가 어떻게 알죠? 저는 입으로 먹는데 우리 뇌가 알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턱을 움직이면서 저작 활동을 하면은 뇌가 첫 번째 시그널을 받아요. 그리고 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뇌가 두 번째 시그널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 시그널이 뭐냐면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대사물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의 시그널을 받으면서 야, 음식을 그만 먹어 라는 시그널을 위에서 내리기 시작해요. 왜냐? 이거를 안 하면은 턱뼈만 움직인다고 해서 하면은 뭐 껌만 씹으면 다 되는, 껌 씹으면 막 배가 터질 것 같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 위가 늘어난다고 다 된다라고 하면 물만 마신다고 막 배가 엄청, 물 마시면 배 부른 느낌이 들 때가 쑥 사라지죠. 그게 이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뇌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진짜 영양소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미생물이 쪼개서 대사체로 만드니까 이 대사체를 감지해. 그러면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내려줄게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나서 30분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쪼개서 대사물로 만드는 시간이 그 정도가 걸려요. 그 정도가 돼야지 포만감을 느끼는데, 장의 미생물이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먹어도 대사체의 양이 적어지면서 포만감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만감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극도로 많이 먹기 시작하고, 요즘에 나오는 약들이 위고비라든지 이런 거 아시죠? 되게 유명한 이런 약들이 GLP-1 어고니스트라고 포만감을 올려주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는 제 시간상 여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장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에요. 근데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항생제를 먹으면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유한낙스 같은 거 드시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술을 엄청 드시면 다양성이 순간적으로 훅 떨어져요. 그 알코올을 저희 장에다가 엄청나게 넣으면은 장 안의 미생물 다양성이 훅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날에 여러분들이 겪는 수치 현상이 바로 이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장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면역세포가 모이기 시작하면 약간의 미열과 약간의 두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청 허기지죠. 막 자극적인 게 엄청 땡기는데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 그리고 간이 좀 안 좋아지면서 술 그렇게 먹고 나면 살이 쭉 찌는데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계속 누워있고 싶어. 그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순식간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23년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IQ에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IQ별로 나눠서 분반을 시킬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전쟁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근데 자신들의 가장 큰 국력이 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재 교육에 엄청나게 진심인데,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을 IQ별로 나눠놨을 때
IQ가 높은 아이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는 논문이나 이거는 뭐 거꾸로 다양성을 높이면 IQ가 막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 뇌에서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원을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아이들은 집중력이라든지 뇌 사용이라든지 뇌의 건강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연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약간 충격을 먹은 게 이런 거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유행하던 게 편도선염 자르는 수술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편도 좀 부으면은 그냥 자르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알려진 게 이 편도가 우리 몸 면역 기관의 조절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런 게 밝혀지면서 그 당시에 이거 자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맹장도 그렇죠. 맹장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르세요. 근데 이거는 2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걸 발견한 게 항생제를 먹으면은 장이 초토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빠르게 미생물이 회복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지나도 미생물이 회복이 안 돼요. 봤더니 맹장을 자른 사람은 회복력이 엄청 더뎌요. 봤더니 맹장이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은신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 있다가 장이 초토화가 되고 나면 여기서 종균이죠. 종균을 뿌려주면 다시 장이 미생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거를 최근에 발견을 하면서 맹장도 자르면 안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느낀 게, 야,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고, 인간이 자연 치유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항생제랑 방부제랑 뭐 이건 다 어떻게 돼요? 방부제도 미생물 죽이려고 식품에다 넣어놓은 건데 그걸 저희가 매일 먹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방부제는 어쩔 거며 항생제는 어쩔 거며 아스피린, 타이레놀도 장내 미생물 붕괴시킨다고 연구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항생제 이런 소염제는 도대체 어쩔 거며 이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아마존에 갔어요. 아마존에 가가지고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이게 위성 사진인데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호하지 않은 부족을 찾아가가지고 똥을 몰래 훔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봐요. 도대체 얘네는 그럼 우리 현대 문명이 진짜 다 망가뜨린 거냐? 다 실수한 거냐? 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는데 이게 결과예요. 이게 다른 색깔이 다른 종류 미생물이거든요. US, 미국인. 이게 아마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초토화가 난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더 놀라운 거는 그로잉 랩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로잉 랩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상외로 여기에서 65세 넘으신 분들은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우리 장내 미생물은 16세 정도에 거의 정리가 돼요. 16세쯤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우리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평생토록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여기서 65세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막 항생제 편하게 드시고 이러지 못했잖아요. 어렸을 때 인스턴트 식품 막 먹지 않았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사실은 막 요즘에는 좀 위험하지만 그때는 막 약순물도 많이 드시고 했잖아요. 약순물이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는 근데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오염이 너무 심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약순물을 떠가지고 보면은 그 안에 균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약수물이 산에서 뜨는 거잖아요. 산이 이게 필터예요. 엄청나게 큰 흙 필터죠. 흙 필터인데 거기에다 동물들이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빗물에 씻겨가지고 흙 필터로 해가지고 오는데 한 반쯤 죽은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 안에는. 그거를 매일같이 저희 장에다 그때는 접종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미생물을. 그런 식으로. 옛날에 냉장고 없었잖아요. 식품 안에 균이 득식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 거를 매일 접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이제 65세, 70세 넘으신 분들은 다양성이 꽤 높아요, 생각보다.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로 저희가 이번에 그로잉랩 출시하면서 레퍼런스를 바꿨어요. 이 성인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그래프를 만들면은 전부 다 그래프가 보이질 않아요. 바닥에 다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전용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결과지를 리뉴얼을 해야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얘가 도대체 몇이라는 거야라고 완전 초토화가 났어요. 딱 60년의 세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먹는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방부제와 환경오염,
거기에다가 이 뭐 항생제 뭐 주기적으로 드시죠? 주기적으로 뭐 조금 아프면 바로 아목시실린 그냥 막 먹고 뭐 이러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거를 좀 많이 꾸준히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16세 우리 몸의 면역 메모리 셀이 이걸 기억하기 전에 최대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서 장 안에 여러분이 제약회사를 좀 여러 개 넣어주시고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나왔고 그래서 마이랩이 아메이가 그 2017년에 모든 업계와 과학자들이 눈을 감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유산균 만들어서 파는 게 쉬우니까 우리 일단 이거나 하자라고 눈을 감을 때 글로벌 아메이가 전 세계 최초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저희와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사용된 게 아까 말씀드린 3세대 기술 피마스라는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 나의 장내미생물이 제가 변을 내면은 저의 분변이 여러 개로 배양이 따지는 거고 이 메타컬처라는 방식이 3세대 기술이고 이거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저희 회사도 홀자펠 교수님이 독일에서 수십 년을 연구하시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는 네덜란드의 응용과학연구소의 팀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거 외에는 겐트 대학교의 샤임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있고 그거 외에는 저희의 피마스가 전 세계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었을 때 나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대사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게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볼 때 근데 진짜 아메이 분들이 제가 여러 회사들과 일해봤지만 정말 일 잘하세요. 아메이 분들 진짜 일 잘하시고 제품 개발 능력 이런 거 정말 탁월한 데다가 전략도 제가 볼 땐 어마무시해요.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다 또 했던 게 뭐냐면은 진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욕을 먹고 진짜 제가 스스로도 자책이 되던 이슈였지만 이 피마스 기술을 아메이가 저희한테 20년 독점을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아메이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막 처음에 3천만 원 주고 뭐 그냥 편히 쓰세요 뭐 이런 거에 제가 코가 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우리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니까 건강기능성 식품이랑 식품은 아메이랑만 하시죠. 뭐 그러시죠.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사업을 하던 시기야 이렇게 교수하던 시절이었어요. 일단 어리숙해가지고 20년 독점을 드리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모레 서경배 회장님 우리 회사 오고 50억 투자하고 CJ 투자하고 뭐 셀트리온 투자하고 하면서 다 이 다양성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무 데랑도 못해요 지금. 아메이랑밖에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메이 분들이 이 미래를 보는 전략과 이게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눈물 나는 300명의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거를 섭취를 했을 때 장내미생물 다양성과 장 안의 대사체가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임상적으로 검증을 하고 81.45%의 분들에게서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걸 검증을 하고 출시한 전 세계 유일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제품이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많은 분들이 저는 왜 이거를 먹는데도 다양성이 증가하지를 않나요? 또는 저는 똥 잘 싸는데 꼭 이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똥 잘 싸는 거랑 다양성 높은 거랑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깊진 않아요. 그냥 변 잘 보시고 속 편하다고 해서 다양성이 다 높으신 거는 아니에요. 다양성을 높이는 게 무척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를 사는 분들에게 다양성은 높을 수가 없어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인스턴트 식품 아예 안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제 이것도 논문에 나온 내용들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식품 안에 들어있는 감미료, 유화제, 방부제 방부제 자체가 식품에서 균못 자라게 하려고 식품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 장에다 매일 넣으면서 내 장내 미생물은 다양하겠지라고 상상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논문 나온 건데 저희가 자주 먹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약국 가가지고 그 이부프로펜을 사는데 약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 드시냐고 해서 걱정 마시라고 저 되게 많이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드시라고. 이거 먹으면 장내미생물 다양성 떨어지니 같이 드시라고. 이럴 정도로 이제 약사분들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저 어릴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항생제 세게 놔주는 병원이 되게 유명했어요. 부모님들이 감기 똑 떨어진다고 막 세문안로에 있는 병원 저 데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항생제 놓으면 진짜 고소당해요. 의사들 요즘에 여러분 항생제 처방받으면은 유산균 꼭 같이 처방해 주죠. 그럴 정도로 이제 의사들이 널리지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약사분들도 아스피린만 사 먹어도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먹으라고 할 정도로. 자, 근데 이거를 저도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이거 논문이 20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애들 자꾸 숫자라고 맥시부펜 좀 조금만 열라도 맥시부펜 막 먹이고 이래서 이러던 것들이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상당히 많이 붕괴시킨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매일같이 어쩔 수 없이 먹는 약들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붕괴시킨다고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음주, 이거는 알코올 섭취하시는 정도예요.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 1번이 술 안 드시는 분, 2번은 일주일에 한 번 와인 2잔이었나 정도 드시는 분. 보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은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알코올을 장에다 그렇게 넣으면은 장 안에 미생물이 견디기 어려워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또 바이러스 감염, 코비드 19의 감염이라든지, 심지어 이 논문에서는 백신만 맞아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저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있어요. 오늘 시간을 좀 길게 주셔서 몇 분만 요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면역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과민 면역은 뭐며 자가 면역질환은 뭐며 면역이 약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면역이 조금 헷갈리는 게 면역은 밸런스예요. 가운데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너무 넘어가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되는 게 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면역세포가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오다가 요즘에는 눈 달린 면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면역세포가 똑똑해야 된다. 면역세포가 기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 면역세포가 내 관절을 보면서 야 저기야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야 저기야 라고 공격을 시작하면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내 면역세포가 내 관절을 공격하는 거죠. 면역세포가 갑자기 내 근육세포를 보고 야 저기야 공격을 하면 그게 루게릭병이에요. 근육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면역세포가 너무나도 활동력이 좋은데 무식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알러지 반응도 비슷하죠. 이게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이라고들 이제 과학자들이 정의를 많이 내리거든요. 우리의 면역세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흙도 주워 먹고 막 이러면서 장 안에다가 상당히 많은 물질들을 넣어요. 우리 장세포 주변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다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은 미생물이랑 접촉을 하면서 외부를 배워요. 그리고 애들이 메모리 펑션이 올라가요. 여기에서 이제 배운 애들을 각종 기관으로 우리 몸에서 보내줘요. 그게 장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면역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를 너무 깨끗한 데서 계속 키워왔어. 3년을 애가 미세먼지 하나 안 보고 너무 귀하게 이렇게 키웠는데 얘를 데리고 호텔에 갔는데 호텔 이불에 진먼지 진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면역세포는 평생 진먼지 진드기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미치는 거예요. 나 이제 죽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면역세포들이 이 진먼지 진드기가 내 혈액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점액질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쏟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재채기 하고 못 넘어오게 하려고 기도 주변으로 면역세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모여서 기도를 막는 게 그게 천식이죠. 천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은 또 하나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키고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또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면역세포들이 우리 장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역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면역세포들이 군대가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변에 사이톨리틱 액티비티라고 해서 주변의 것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러면서 애꿎은 미생물이 되게 많이 죽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의 감염이라든지 백신만 맞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은 조금 어렵고 제가 가급적 강약 중강약으로 좀 넘나들면서 하려고는 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뭔지, 왜 도대체 전 세계가 미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1조라는 돈을 쓰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려고 하는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왜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거랑 같이 아메이는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제품을 왜 만들었는가 라는 것도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은 10년 뒤에 바뀌게 될 아메이의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이거든요. 유튜브 보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유튜브가 있겠어요?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있는 거죠. 카카오톡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카카오톡인 거지. 카카오는 서버만 열어놨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난 5년의 기록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못 나가는 거지. 유튜브를 카카오톡을.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카카오가 만든 걸까요? 여러분이 만든 걸까요?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이 아메이가 10년 뒤에 가져갈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 여기에서 당신은 이거를 먹으면 당신은 소이 프로틴 먹어야 돼. AP 먹어. 파이로 프로틴 먹어. 당신은 에콜 만들 수 있잖아. 당신 이것만 먹어도 약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당신은 유로리틴 만들 수 있는 사람이네. 못 만들어? 내가 만들 수 있게 해줄게. 당신은 이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은 이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3년 뒤의 미래까지 본다?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디 찾아갈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10년 뒤에 꿈꾸는 아메이의 미래인 거고,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넘어가는 가장 큰 핵심인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오면서 정말 놀랍죠. 아메이가 1년 만에 3만 건이 넘어가면서 미국 국립보건원을 넘어갔습니다. 이미 아메이는 전 세계 최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에요. 여기를 오는 과정 중에 이게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저랑 홀 교수님이랑 이거 그냥 했으면 정말 그지 같은 제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의 엄청난 제품 개발 능력과 진짜 이 연구에 대한 열정, 5년을 저희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막판에 저희가 포기하려던 거를 30만 불을, 300만 불을 투자를 넣으면서 막판까지 끌고 갔던 아메이 분들의 진짜 깊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여러분이라는 이 마케팅 잠재력에 퀄리티 컨트롤.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질려서 근데 제가 아메이 제품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메이랑 유산균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넣지 말래. 이거 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해주는 것도 넣지 말래. 왜냐하면 자기네는 글로벌 기업이라서 글로벌 규제 기관에 이 레귤레이션, 규제를 묶어가지고 아메이만의 규제가 따로 있는데 미국 FDA, 한국 FDA보다 훨씬 세요. 식약처보다도 훨씬 센 규정을 들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제품을 만들래. 이 제품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다른 회사 2배는 돈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아메이 거를 사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럴 정도로 이 엄청난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아메이의 기술, 그리고 저희의 이 기초 기술이 만나서 전 세계 유일한 이 3세대 개인 맞춤형 제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거 하나 제가 이거 있는 줄 모르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고객분들에게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요.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데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면은 장 불편감이 해소가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가스가 많이 차고 장 불편감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봤더니 아메이 분들이 프로틴을 많이 드세요.
단백질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 문제는 이 단백질이 너무 좋은 단백질이에요. 이게 싸구려 단백질, 가수분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람 유전자로 쉽게 분해해가지고 흡수가 되는데 아메이는 여기에다 천연 원료들을 쓰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콩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분해가 안 돼요. 미생물들도 되게 분해하기 어려운 단백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김치는 따뜻한데 며칠만 둬도 훅 쉬는데 콩은 매주 띄우면 1년을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분해가 어려운데 그 콩 단백질을 하루에 그렇게 많이 드시면은 장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받아주는 미생물이 없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서 쪼개는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장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거 너무 힘들다고 이거 혹시 콩전으로 해 먹으면 좀 편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정도로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 3만 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그 안에 단백질 분해능과 탄수화물 분해능이 높으신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뽑아봤더니 그 안에 특징적으로 있는 미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효소랑 같이 섞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제로 여러분이 섭취하시는 파이로프로틴과 단백질 제품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4.5배, 4.3배에 달하는 소화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온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시중에 있는 일반 그냥 효소랑은 완전히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시중에 있는 효소는 역가가 나오질 않아요. 시중에 있는 효소 제품들은 여러분이 드시는 이 천연 원료의 콩단백질을 분해하는 활성이 없어요. 여기에다 이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활성이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출시한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라는 거고 이런 제품이 글로벌도 놀라고 다른 회사들도 너무 놀래하는 게 이런 제품 하나 나오려면 2, 3년씩 걸려요. 일단은 임상시료 모아야 되죠. 분해능 좋은 사람들 모아야 되죠. 그 변에서 미생물 추출해가지고 분리해서 피마스라는 거 없으면 또 임상에다 넣어서 실험해야 되죠. 3년짜리인데 저희가 6개월 만에 제품 개발이 되는 거예요. 3만 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시중에 없는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파워인 거고 저희가 지금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그로잉 랩이에요. 그로잉 랩에서 이 아이들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성장성이 되게 좋은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특징은 뭐지? 여기서 되게 인지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은 뭐지? 이 아이들의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지? 이런 거를 뽑아내면서 아이들 특화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중에 또 없는 제품들로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시간을 길게 주신 게 FAQ도 해달라고 시간을 길게 주셨는데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써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분석해주는 회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마이랩의 특장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은 1세대밖에 쓰질 않아요. 유전자 분석해 가지고 검사만 해줘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유전자 검사 80만 원 주고 했을 때 진짜 화가 엄청 났었거든요. 80만 원 주고 유전자 검사를 딱 했더니 간암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간질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운동 많이 하시고 술 드시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 들으려고 80만 원을 낸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내가 80만 원을 낸 거에 대한 치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지 내가 뭐 이 배드 뉴스 들으려고 80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의 모든 회사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다양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마이랩이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에요. 이거를 드시면 다양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는 3세대라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랩이 유일한 거고요. 기존에 섭취하던 유산균이 있는데 마이랩 솔루션 같이 드셔도 되나요? 이런 것들. 기존에 분석을 맡기셨을 때 365 드시고 계셨다면은 그게 베이스라인이에요. 365 드시면서 마이랩 드시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W나 뭐 우먼이나 이런 제품들이랑은 기능이 완전히 다른 쪽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 다이렉트라고 해서 직접적 기능을 보는 거지만 마이랩은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시간은 좀 떼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6종을 이렇게 6개의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도 미생물들끼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드신다든지 막 섞어 드신다든지 하면은 지들끼리 싸우고 죽고 죽여서 다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제품을 드실 때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을 떼어서 드시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세지방산이 아까 말씀드린 장의 파이정션, 장을 쫀쫀하게 해주는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장내 미생물밖에 못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랩을 통해서 늘릴 수 있으면 가장 좋기 때문에 뷰티르산, 관세지방산만큼은 우리가 꼭 찍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다 넣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세포가 튼튼해지면은 장의 누수가 줄어들고 장 주변의 염증 반응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리고 여기서 가지가 하나 쪼개지면 가바라는 물질로도 갈 수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분석 중간에 장 환경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간에 항생제 드시거나 대장 내시경 하느라 장 세척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중간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상당히 그라디언트하게 6개월 간격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체변해가지고 밖에 내놨는데 택배 아저씨가 3, 4일 있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결과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 점수가 이렇게 낮은 거야. 난 이렇게 낮을 리가 없어 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메이랑 개발할 때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연구실 내에서 체변해서 40도씨 인큐베이터에다가 열을 넘게 넣었다가 빼가지고 분석하고 그거를 다시 택배로 시골에 보냈다 거기서 다시 받아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11일까지는 40도씨를 한여름에 택배 합차 안에 최고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11일 동안 전혀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 퀄리티 컨트롤을 다 만들어 놓고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 간격 그라디언트하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이다? 새로 분석했는데 6번이 나왔다? 그러면 드시던 거 3번 맞아 드시고 6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주 그라디언트하게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랩과의 차별성. 첫랩도 아까 1세대, 저희는 1, 2, 3세대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여유롭다고 생각해서 너무 길게 해서 밸런스 365랑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같이 드셔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다양성 높이는 거에 되게 일단 포커스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일단 마이랩 위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365 같이 먹는 게 좋겠다 하면 시간을 띄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랩을 먹는데 설사가 되게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게 장내 미생물이 바뀌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2주 정도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2주가 넘어서도 설사나 변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마이랩을 잠깐 끊고 365로 다시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못다한 얘기도 많지만 제가 처음에 시간을 너무 이상한 얘기하면서 많이 끌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